이번에는 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릴리즈를 하게 되면 이제 생명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이제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개발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걸 메인터넌스 유지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사용되고 되는 모든 과정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폭포수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의 폭포수 모델, 그 다음에 나선형 모델, 그 다음에 단계적 개발 모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포수 모델은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 시험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요게 그 폭포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선형 모델은 이제 처음서부터 요구사항 분석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초기 위험 분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객의 평가를 듣고 뭐 이렇게 제품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위험 분석까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선형 모델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어떤 요소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큰 틀은 계획 및 정의, 그 다음에 어떤 위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 개발, 이것은 뭐냐면 계속 검증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릴리즈 1, 그러니까 배포판 1을 구축하고, 그 여러분들 뭐 테스트 버전 많이 봤죠? 그래서 릴리즈 1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아서 릴리즈 2를 구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뭐 베타 버전 몇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릴리즈 3 이렇게 거치는, 이게 단계적 개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개발 단계는 먼저 이제 플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발 범위, 그 다음에 스케줄, 그 다음에 개발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이 얼마나 들 건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계획서를 참조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사용자는 계획서를 참조해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을 세웠으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구사항이란 이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혹은 구성 요소가 가져야 할 조건 또는 기능을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 분석하는 사람을 분석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분석가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어서 이를 설계 단계의 기초로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ER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도, 그 다음에 클래스도, 데이터 흐름도, 뭐 의사결정표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ER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면 이제 뭐 공급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는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하고, 뭐 사원 입장, 그 다음에 부품 회사,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번호, 회사 이름, 신용도 등등이 있겠고요. 그 부품 같은 경우는 뭐 부품
부품 번호, 부품명, 부품 가격이 들어가 있겠고, 사원은 사원 번호, 사원 이름, 뭐 어떤 직급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명, 뭐 프로젝트 예산, 프로젝트 위치 등이 있겠고요. 이제 공급하는 것은 뭐 수량을 몇 개를 공급하실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것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또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도서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책을 그 어떤 그 대출을 할 때 이 대출자에서 이제 대출 정보 이력을 조회하게 되고 대출 관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구매 관리, 그 다음에 재인 이력 정보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처음에 이제 로그인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서 입장에서는 대출을 했을 때 대출 승인, 그 다음 반납 처리, 그 다음에 뭐 새로 구입해야 할 구매 신청 도서를 해서 주민 관리를 하게 되겠죠. 요 전체가 이제 도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대출 승인은 뭐 SNS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반납 처리, 뭐 구매 신청 등등 할 수 있고요. 주문 같은 경우도 이제 SMS를 통할 수도 있고, 주문 시스템을 통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요게 유즈 케이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도어인데요. 우리 이제 많이 봤죠? 블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화면이 있고 로그인 화면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교직원 관리, 그 다음에 로그인에 이제 뭐 인적 사항 처리, 자료 구조화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 사람이 스태프냐 아니면 뭐 직원이냐, 그럼 교본과 패스워드 뭐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원 관리에 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흐름도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를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주문 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고객 정보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문 접수를 한쪽에서는 책을 선정을 하고, 창고에서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고객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뭐 그런, 요것을 이제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흐름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인데요. 요건 이제 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21세냐? 그러면 true. 몸무게가 60 이상이냐? true. 그러면 약을 3개 먹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21세고 몸무게가 60 이하면 약 2개만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21세보다 작고 몸무게가 60보다 크면 약을 2, 3번 2개만 먹고, 나이가 20세가 안 되고 몸무게도 60이 안 되면 뭐 약을 하나 먹어도 된다. 요게 이제 의사결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플랜을 이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이제 분석이 끝났으면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나온 산출물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될 프로그램의 구조, 그 다음에 모듈의 알고리즘 등을 생성을 하고요. ULM, Unified Modeling Language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UML은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통신 다이어그램, 그 다음 활동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객체 간의 상호작용과 작동의 순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예로 이제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는 그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수강 과목을 선택을 하면 이제 수강 신청 화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강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처리를 해서 그 수강 DB에 그 저장을 하고, 수강 과목을 그 학생에 대한 것을 등록을 하고 수강 신청 결과를 학생한테 보여주는 이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이 되겠는데요.
되는데요. 이제 객체 간의 상호작용과 작동의 순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 순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다이어그램이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이제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어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이제 수강 과목을 선택하면 수강 신청이 화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수강 과목을 입력을 하면 수강 처리가 돼서 기신청이 됐냐 아니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강 과목을 등록한 후에 이제 수강 신청 결과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다이어그램인데요. 이제 모듈이 처리해야 할 일을 그 다음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플로우 차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학생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겠죠. 그러면, 패스워드를 확인 후에 아이디 체크를 해서 이제 아이디가 맞으면 메인 화면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계까지 했으면 이제 구현,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현은 설계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명세서를 토대로 구현해야 할 모듈을 선택을 하고요. 프로그램 언어 문법에 맞추어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듈의 선택 순서는 상향식, 그 다음에 하향식, 절충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코드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구조를 쓸 때 순차, 선택 혹은 반복 구조적 코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 모듈은 분명한 한 가지 역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4치기 연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것을 각 모듈로 분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라, 디버깅 등등을 하기가 편해서 그런 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각 모듈에 이제 헤더 주소, 그 다음에 블럭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작성자는 누구고, 작성일,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입출력 자료가 이제 한계 값을 벗어나지 않는지 항상 검사를 합니다. 자, 데이터 입출력은 따로 모아서 독립된 서브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 익셉션 상황, 예외 사항을 파악하고 규격화해서 예외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를 입력 받아야 되는데 숫자를 입력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예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규격화하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구현까지 했으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결함을 찾아내는 단계가 되겠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평가를 하고요. 시스템의 품질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시험의 특징은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테스트는 창조적인 일이고요. 또한 힘든 일입니다. 사실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테스트 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중 3분의 2가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비에 들어가고요. 개발 비용 중 반 이상이 이제 테스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는 구현과 관계없는 독립된 팀에 의해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버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메인터넌스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제 인수돼서 설치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시스템을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전이 변경될 수도 있고 에러가 수정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선이란 말이 나오고 수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적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개선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향상하고 인터페이스 향상 등을 통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수정은 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의 원인을 찾아서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적응은 이제 새로운 자료나 운영체계 혹은 하드웨어 환경으로 이식하기 위해서 코드를 수정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프로그램을 출시한 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개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테스팅과 디버깅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자, 잘 구조화되고 문서한 코드를 작성하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출시 이후에 프로그램이 향상시키거나 개선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 완벽한 디버깅 테스팅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코드 전체의 설명적 명령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보다는 자, 테스팅과 디버깅은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중 프로그램의 상세한 요구사항을 기록한 것과 상세한 요구사항을 기록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명세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도시의 주변산의 온도와 바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후관측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 이 문제에서 가장 다루어야 할 주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두 개 고르시죠. 그러면 관측소 위치 중요하겠죠. 관측소에 적합한 건물 위험,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용된 컴퓨터 종류, 사용된 센서의 종류도 중요하겠죠. 관측소의 페인트 색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용할 나사의 종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야식을 주문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를 들어 음식의 종류,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음식의 유형, 그 다음에 온라인 결제,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 저장 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연산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개발자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는가 라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표준형, 공학용 있으면 이게 디자인, 모양을 그 다음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눌렸을 때 이게 저장되는지, 메모리가 가능되는지 하는 여부가 되겠고요. 실행할 수 있는 이제 함수 개수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함수 개수, 그 다음에 몇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나, 이런 숫자의 자릿수 등등이 될 것입니다.